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이 7월 1일, 2023년도 이제 딱 절반 남았네요.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네, 새해에 결심했던 다짐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실패했다, 이 낭패감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새해 다짐을 실패할까요? 그 이유로 잘못된 희망 증후군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결심을 너무 많이 세웠거나 너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해 다짐 성공하려면 우리 자신의 이 능력 한도에서 달성하기 쉬워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이때 또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뭐 하지 말기, 뭐 끊기,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목표는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네, 7월 1일 하반기 시작. 거창하진 않아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하반기 다짐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조주은 캐스터. 네, 이번 달엔 휴가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말에도 혼잡이 아무래도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죠. 지금은 외곽 방향으로 정체가 긴 시간대인데요.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수암터널 3차로엔 사고가 있어 2km 구간 막히고요. 일산에서 구리 방향은 광암터널 1차로에 사고가 있어 3km 구간 영향을 받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타고 강원권으로 이동하시나요? 총 정체의 길이 33km 구간인데 그중에서 마성터널과 양재터널 사이 용인을 중심으로 정체가 제법 길고요. 이후로는 호법에서 이천, 또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을 일대가 각각 4, 5km씩 어렵습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또 다른 노선 서울 양양선 타신다면 양양 쪽 총 22km 구간 정체인데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 홍천 휴게소에서 내촌 사이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선은 충청권이 경기권보다 더 힘겹습니다. 부산 방향 망양 휴게소와 천안 휴게소 사이가 23km 구간 한 번에 좀 긴 정체고요. 이후로도 옥산 분기점과 남이 분기점 사이로 정체인데 남이 분기점까지 가는 35번 중부선 타신다면 호법과 남이천 지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반면 서해안선 목포 쪽은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 집중적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죠.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대규모 장 차관 인사 개각했네요. 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임명과 함께 차관 12명을 교체하는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통일부 장관에는 김용우 성신여대 교수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예. 김용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또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과거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에는 중수 이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기도 했는데요. 장관급 중에서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교체가 검토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장관 인선은 이달 중순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 파동으로 내용을 겪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김기현 국정원장을 재신임하면서 교체서를 일축했습니다. 차관급을 대규모 교체했는데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많이 발탁됐죠? 예, 새로 임명된 차관 12명 중에서 무려 5명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 출신인데요. 우선 국토교통부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 김호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그리고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고, 또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맡게 됐는데요. 예. 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신의 차관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사드 환경평가 지원 의혹을 받아온 환경부 등 논란이 됐던 부처 중심으로 어떤 윤심 비서관을 전진 배치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번 차관 인사에 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죠? 예,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스포츠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부 2차관에 임명됐는데요. 1983년 강원 원주 출생의 장 차관은 올해 만 39살로 무려 46년 만에 30대 차관에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예. 당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합계 326kg을 들어올리면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 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가 있었겠느냐, 대학 교수와 장미란 재단을 통한 후학 양성도 하면서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장 차관은 은퇴 전인 2012년 장미란 재단을 설립해 비인기 종목이나 환경이 어려운 선수들의 체육 활동을 꾸준히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 같은 재단 활동이 또 인사검증 과정에서 호평을 받은 큰 요인 중 하나였다고도 합니다. 예. 장 차관은 그 임명 후 이제 소감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 상식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생활체육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일부 장 차관 인사들의 이 과거 발언, 특히 유튜브에서 한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우선 차관급인 인사혁신처 산하의 국가공무원 인재의 개발원장에 지명된 김채한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 교수가 자신이 운영해온 김채한의 시사사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박근혜 정부 말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들을 코로나19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주장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예. 그 김 내정자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내용의 방송이 줄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내정자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 채널을 그만 시청하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공직에 임명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유튜브 김영호의 세상 읽기에서 북한 관련 강성 발언을 이어왔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 혹은 김정은 전체주의의 파괴를 주장해 왔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이 호응한다면 한반도형 헬싱키 협정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국회 소식으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 부의됐죠? 예.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됐는데요. 본회의 부의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노동 3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담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노란봉투법 심사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하는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데요. 윤재혁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또 그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죠? 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안 표결 직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이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이태원 특별법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서 최대 330일 안에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안건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며 그 광범위한 피해자의 범위와 추천위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출생 아동 통보제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한 목소리로 통과시켰죠? 예. 최근 그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에 유기됐던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자 국회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어제 이제 통과시켰는데요. 예. 재석 267명 중에 266명이 찬성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법에서는 시읍 면장이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일주일 안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출생 통보제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내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산모의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출생 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편 경찰청은 어제 기준으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관련한 79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사망 영유아는 현재까지 8명 그리고 소재 미약인 영아는 7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겨냥한 듯한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야당은 탄핵까지 시사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5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 인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종전선언 그리고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야권의 과도한 억측에 대한 좀 비판으로 풀이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만약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라면 국민의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예. 민영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서 더 있어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하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런 논란이 확산되자 특정한 정치 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다.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이나 활동을 하는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거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이 통과됐죠. 또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요.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어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그리고 잠정조치 청구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윤재욱 국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결의안이 통과하자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또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오늘 숭례문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미 대회를 개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권역별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50억 클럽 관련해서 검찰 수사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예,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신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특히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의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220쪽 분량의 PPT로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파손한 증거인멸 정황도 적극 어필했는데요.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맞붙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에서 12월 4일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령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 원 상당과 단독 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청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면서 검찰이 이제 50억 클럽 수사도 그 제동이 좀 걸린 모양새인데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에 이어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좀 비판하고 있죠. 검찰이 일부러 이렇게 엉성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네, 중앙일보 이차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8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보죠.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대부분 지역으로 내려져 있고요. 일부 해안가나 남부 제주를 빼면 거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입니다. 이미 경기 동두천, 성남 분당 지점으로 34도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기온 춘천 35도, 서울 대전 34, 세종과 대구 32, 강릉 광주 31도 등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에 비가 좀 더 내리겠고요. 충청 내륙이나 전라권 경상 내륙 오늘 저녁까지 5에서 40mm, 많은 곳은 전라권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제주에 비 예보가 있고요. 모레 월요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가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민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 세종대로가 집회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방향으로 숭례문에서 태평교차로 사이 전차로 통제고요. 서울역 방향으로는 서울시 의회 앞이 전차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차로 통제되는 구간은 반대 방향 차로를 이용해서 지날 수 있겠고요. 을지로와 3일대로는 행사관계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3일대로 청계 2가에서 을지로 2가 방향으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을지로는 서울광장 방향으로 을지로 입가에서 을지로 입구 사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 평소 주말보다 고속도로 정체는 줄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까지, 홍천에서 내촌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경기권은 신갈에서 수원까지나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충청권 천안부터 많이 밀립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 사이 정체고요. 옥산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26일 퇴임식을 갖고 국민권익위원장직을 내려놨죠. 참 오랫동안 뉴스의 중심에 계셨던 분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다른 분보다 이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이 더 의미가 좀 복잡하네요. 그죠? 네,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 무거운 짐을 또 내려놓은 것 같아서 예.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3년 임기를 마친 거죠? 네, 그랬습니다. 그중에 2년은 이제 문재인 정권과 함께 하신 거고 네. 1년이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신 건데 그 1년이 힘들었던 거죠? 3년이 다 뭐 쉽진 않았고 어려웠는데 마지막 1년이 아주 힘들었죠. 예.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 뭐 대부분 다 잘 아시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지? 뭐 하는 네. 곳이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쉽게 얘기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나로 합쳐진 부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기능, 검사 기능이고요. 국민들 고충 민원 해결하는 기능, 변호사 기능이고 예. 또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을 하는 기능, 판사 기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그렇죠. 그런 기관입니다. 국민 권익을 구제하면서 집중적으로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또 비판하고 지적하는 이게 네. 주된 임무 아닙니까? 네, 공직자의 뭐 반부패 청렴이 그렇죠. 중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도 대부분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 이걸 이제 바로잡아달라 이런 것들이니까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좀 껄끄러운 존재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부의 쓴소리를 하고 그러니까요. 국민들 대신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예. 역할을 하고 공직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뭔가 감독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3년을 되돌이켜 보시면 그 주어진 임무를 잘했다라고 자평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권익위의 그런 이제 국민들이 주어진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어떤 위원장보다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은 자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2년 기간 동안에도 문재인 정부도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좀 껄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별 마찰이 없었나요? 어땠었나요? 상당히 마찰이 많았죠. 청와대에서 뭐 좀 지지하거나 권익위에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또 그런 부분을 순수히 따르지 않고 또 일종의 청와대와 맞서서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뭐 이런 또 수석들이 모여서 저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감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네네. 감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권과 이렇게 손 맞춰서 발 맞춰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또 저에 대해서 좀 약간은 겁을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당시에 또 민정수석하고도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 조국 수석하고? 아니요. 그럼? 네. 그 이후에 후임 수석. 네. 네. 뭘 갖고 싸우셨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방향, 뭐 이런 게 또 권익위가 공직기강에 관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든지 권익위의 그런 이제 그 법령이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맞지 않다라고 소리를 내야죠. 그 대표적인 정책 방향 어떤 게 좀 주로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네. 이제 네, 상당히 그때도 많이 제가 정권에 저항을 해왔고 맞서 싸웠다. 네, 맞서 싸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었어요. 어찌 보면 그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현 정부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데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저를 임명해 준 정부이기 때문에 내심에 인간적인 그런 그렇죠. 갈등이 있었거든요. 청와대 이런 이제 맞설 경우에는. 근데 새 정부에는 당연히 이 권익의 역할상 쓴소리를 해야 되고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뭐 지난 정부랑 똑같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권익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더 그런 잘할 수 환경이 됐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죠. 그랬었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그 생각이 바뀌던가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오히려 이 정부에서 권익위를 마치 뭐 자신들의 국정 철학에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권익위원장 물러가라.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이가 없고 이 권익위의 뭐 존재 의미라든지 또 헌법 질서나 법령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와서 예. 도대체 권익위를 도대체 이 독립성이나 중립성 보호라는 그런 것을 너무 간과한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화가 났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분들 빨리 이제 그만둬야 한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었어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 우리 전현희 위원장한테 직접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없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제가 일단은 코멘트하지 않는 것이 좋을 말할 것 수 없다.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경우는 있었죠? 여러 가지로 뭐 압박이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그런 압박과 사퇴 요구 같은 걸 이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받으시면서 에이 그냥 물러나 버릴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의 길일 거라는 거를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권에 또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권에 맞서서 물러나라고 하는데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구속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당연히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압박에 굴해서 물러난다면은 권익위라는 이 기관의 역할 그리고 국민들이 부여한 그런 역할의 기관장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이런 상황에서 물러나라면 물러나시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죠. 당연히 저에게 주어진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게 법에 의해서 보장된 국민들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책임이 오히려 이 순간에 저한테 고통의 순간을 주면서 그 역할을 주었다.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뭐 까짓거 감옥 가는 것밖에 더 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탄압하기 때문에 임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탄압이 없이 정말 대화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뭐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정부 바뀌고 나서 왜 이제 공공기관장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좀 맞추도록 법 개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사실상 여야가 정신에 있어서는 합의를 본 사안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장, 공기업 사장이나 뭐 이런 것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하고는 조금 위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포함해서 모든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 공공기관장들은 전부 다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공기업 사장 등등은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부 부처와 그 공공기관의 임기는 일치되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필요하다.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그런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자체가 정권의 쓴소리를 하고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고 국민들을 대변해서 정부에게 적극 행정을 요구한다든지 청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관이 대통령과 같은 이런 입장에서
하게 되면은 그 국민들을 대변해서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권익위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라고 그 정신을 법에 구현을 해서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신분이 정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처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처럼 만들려면 이 부분은 국민들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고민해서 국민권익위원회법을 따로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장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네, 그런 그래서 얘기로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전문가라든지 예. 국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권익위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의 국정운영 뭐 보조기관, 지원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국민적인 결단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개인 생각으로도 이 기관만은 좀 별도로 다뤄야 한다. 그런 입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압박, 탄압 이런 표현을 쓰시고 구체적인 언급은 지금 안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공개된 게 감사원의 특별감찰 아니겠습니까? 특별감찰이 뭘 주로 뒤지던가요? 저는 한 번도 저를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저를 표적으로 감사를 개시를 했고 또 저에 관한 비행에 대해서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감사인데 정작 저를 조사를 해달라고 무려 20차례 가까이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감사원 측에 요구를 했는데 예.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서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저를 표적으로 왔으면 맨 처음에 저를 불러서 이런 제보가 있는데 이게 예. 사실이냐 예. 아니냐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내라 하면서 제가 소명을 하면 미심쩍은 경우에는 그게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통상 그렇죠. 상식적인데 저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주변만 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범죄 혐의나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 결과를 사무처가 낸 겁니다. 근데 그 내용도 어이가 없는 것이 뭐 다른 장관들 경우에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중독에 가까운 그런 위원장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뭐 주 78시간씩을 일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제보를 듣고 제가 뭐 근무 태반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각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지각도 출장 경우에는 지각 이런 거를 예. 할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경우에 출장 가서 9시에 출근하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출장 업무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장관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출장 가서도 9시에 사무실 출근하라 이러면 대한민국 모든 장관들 모든 공무원들 지각하지 않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준을 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고 저를 표적으로 한 새로 저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불법 표적 감사임을 오히려 입증하는 증거다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뭐 제 관사의 수돗물이 뭐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게 뭔가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조사를 엄청 많이 했었고요. 또 수돗물 가지고 무슨 횡령을 하나요? 수돗물 값이 많이 나왔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그리고 또 뭐 한복 대여를 했는데 이 한복 대여비를 제가 횡령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카드깡을 했다나 뭐 이런 터무니없는 정말로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지도 그 않은 일을.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건데? 얼마 안 되죠. 수돗물 값이 비싸면 얼마나 비쌉니까?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그걸로 또 식사를 했는데 이제 식사비가 3만 원이 약간 초과했다. 예, 초과했는데 이제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는 우리 예외 규정으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거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서 감사원 사무총장은 저에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가 있다. 이런 예. 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감사를 몇 달 동안 해보니 아무런 비의 의혹이 확인이 안 된 거죠. 예.
그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국정조사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게 감사원에서 뭐 심각한 그 제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익명의 한 줄짜리 제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그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초기에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의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사무총장 유병호와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다. 이런 이제 사실 KBS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권익위의 내부 고위 관계자의 제보자의 신분은 거의 특정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한테 그 이후에 거의 보고를 업무 보고 자체를 하지 않고 저를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의 고위직의 간부의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한 것은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제보자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뭐 증언을 감사원 감사에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 자체가 이번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부분이 허위다. 예, 그 증거 능력 자체가 배척이 알겠습니다. 됐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고로 왜 감사원이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게 감사 결과 보고서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걸 공개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감사 결과는 어디다 통보하거나 조치를 취할 일이 없다. 그래놓고 감사 결과 보고서는 공개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사원 사무처는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한 내용이 공소장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그 공소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고인격에 해당되는 저를 조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은 조사가 없는 빈껍데기 조사를 감사 결과로 공소장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걸 검토하고 또 문제 없다라고 한 거죠.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제 판사니까요. 저를 판사격인 감사위원들은 저를 이제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저의 소명과 증거 자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또 피고인 피의자격인 저랑 양쪽의 얘기를 종합해서 감사위원 판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그렇죠. 그 내용이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저에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모든 사안이 불문. 이게 이제 검찰용으로는 무혐의, 법원용으로는 무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원의 법 원칙은 무죄 판결이 나면 그 감사원 사무처가 공소장 제기한 내용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지 않는 판결문에 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 빈 종이가 되겠죠. 판결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에서 자기들이 저에 대해서 빈손 감사가 되면 자기들이 표적 감사나 조작 감사로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감사 결과 보고서 판결문에 뭐라도 저에게 비행위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들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지 말아야 할 그런 공소장의 내용을 결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 판사들이 반발하고 왜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냐. 그래서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승인 없이 보고서가 나간 거죠.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불법과 위법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수처에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고 예. 저도 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감사원 사무처 감사위원 간의 티격태격 고성이 오갔다 등등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될 그런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네, 사무처가 뭐 충돌했다, 감사위원들과 충돌했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위원들이 자기들이 조사한 원안을 뭐 삭제하고 권한 남용했다든지 이 말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예, 예. 감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로서 사무처의 위에 있는 최종 기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하극상이고 또 판사가 판결문을 내는데 법원 서기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판사가 개입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주장이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별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무척 조심하셨군요. 평소에 그런 게 항상 생활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냥 네. 네, 당연한 거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 고생 끝에 3년 임기를 이제 마치셨고 다시 정치하실 거죠? 지금 한두 달 정도는 좀 쉬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방법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는 그럼 아직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되셨고. 네. 친정인 민주당 상황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정말 야당이 이 정권의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을 대변하고 또 싸우고 투쟁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예. 그게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일 크게 못 미치는 국민들한테 실망 준 제일 큰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잘못되어 있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칙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뭐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들이 이 검찰 정권으로 이 국민들을 여러 곳에서 억압을 한다 이런 걸 사실상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다수당을 국회에서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게 대해서 당당하게 제대로 정권에 못한다? 맞서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너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내부에서 자신들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또 지난번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런 것들이 큰 악재들 아닙니까? 네. 그중에 뭐가 제일 큰 지금 뼈를 깎는 각오로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직자들 뭐 공무원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공복이고 국민들의 위임이 있어야 일을 하는 분들이라 예.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청렴이고 청렴. 반부패 이런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과감히 도려내는 그런 예. 조치를 하는 것이 그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자정 노력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부의 그런 거에 또 너무 열중하다가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 맞서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또 안 된다 둘 생각합니다. 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 동시에 그런 역할 모두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그 돈봉투 관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그러자 또 혁신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에 전부 다 서명하고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혁신위가 출범을 해서 민주당을 개혁하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혁신위가 제일 가장 혁신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반부패 청렴에 관한 예. 그런 공직자 국회의원들의 기준을 세우는 그래야 야당이 당당히 정부 여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1순위를 두고 좀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1순위로 내세운 건 잘했다고 보신다? 그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부를 향해 싸우는 그런 부분을 포함한 그걸 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그 기본적인 체력, 예,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가진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알겠습니다. 되기 위한 조치 이게 우선돼야 된다. 예. 한두 달은 좀 쉬시고 총선 출마 등등 이제 판단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깊이 고민하셔서 좋은 결론 들고 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뵙죠.